네, 국회에서는 728조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증가액 심사가 계속되는 가운데 정치권은 대장동 항소 포기를 둘러싸고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법무부를 찾아서 증거 조작 감찰을 요구할 예정이고 국민의힘은 대장동 일당 소유 건물 앞에서 규탄대를 했습니다. 집중 토론 김유정, 안영환 전 국회의원과 함께 전국 현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어제 운영위 상황을 좀 짚어보고 가죠. 어제 운영위 전체회의가 열려서 대통령실에 대한 예산 심사를 했는데 이 과정에서 어제 김은혜 의원이 김용범 정책실장을 향해서 주택금융정책 관련 이제 질의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거세게 이렇게 충돌하는 그런 그 모습이 많이 이제 그 보도가 됐고요. 또 어제 우상호 정무수석이 출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관련해서 최근에 이제 정부가 공직자들의 내란 가담 여부 조사하는 헌법 존중 TF 관련한 질의, 응답 이런 부분들도 좀 눈에 띄었던 것 같은데 어제 운영위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제 운영위가 이제 굉장히 그 영상이 돌면서 네. 많이 그 국민들이 보신 것도 같고 인구에 회자되고 있습니다. 글쎄요. 뉴스마다 또 보도가 됐고 네. 여러 가지 그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그 지적들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국정감사 때 대통령이 국무위원들 또 대통령실 관계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죠. 국회에 나가서 잘 소명하되 네. 낮은 자세로 잘 설명하라. 임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신 바가 있는데 이제 국정감사는 끝났습니다만 예산국회로 넘어가고 글쎄요. 또 이제 굉장히 중요한 시기죠. 728조의 사상 최대 규모의 예산인데 어제 이제 관련해서 운영위에서 열린 거 아닙니까? 예산 관련한 질의였는데 김용범 정책실장의 태도가 상당히 조금 부적절하다라는 지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어떤 하신 얘기와도 맞지 않는 모습이었고 지금 소위 3실장 중에서 비서실장과 안보실장은 대통령 순방에 수행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대통령실을 대표하는 격으로 나와서 답변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그러니까 본인이 또 질문을 좀 오해한 것도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김은혜 의원의 질의는 그 따님의 뭐 그 갭 투자로 전세 이런 얘기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부동산 대책 그 전문가잖아요. 정책 위반자이기도 네. 하고 그런 점에서 사실 내년에 이제 그 디딤돌 그 대출은 굉장히 줄고 네. 상당 3조 이상 이제 조금 축소가 되고 월세나 임대 관련한 그 예산은 7조 이상 증가가 됐으니 이런 부분에서 뭐 청년들의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라는 거 포함해서 이제 그런 관련한 대책의 질의였는데 이제 본인의 따님이 그 갭 투자로 전세한 거 아니냐 뭐 이제 이런 취지로 본인이 이제 오해를 한 거죠. 그래서 그 질의 과정에서 저기 딸을 거기다가 이제 끼워 넣어갖고 그래서 오해를 할 만한 충분히 이제 잘못 잘못 들은 것 같은데 일단 질문 자체는 오해가 있었던 거죠. 글쎄요. 질문에 들었고요. 대해서는 좀 잘못 이해하신 것 같고. 네, 결론적으로는 대통령실의 정책실장이 사실은 국민을 바라보고 답변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막 본인이 그 언성을 높이면서 잘못 알아들은 데다가 언성을 높이면서 한 태도는 저는 적절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더군다나 우상호 정무수석이 옆에서 국회 경험 풍부하고 또 중진 의원 출신 아닙니까? 계속 말렸는데도 불구하고 또 두 분 동갑이에요. 정책실장하고 우상호 수석이. 그럼 말렸는데도 불구하고 끝내 이제 계속 언성을 높이는 모습 때문에 우상호 수석도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거고 김병기 원내대표가 점잖으신 분이 지금 정책실장을 크게 3번이나 외치고, 이제 그런 모습이 과연 부동산 대책 때문에 국민들이 염려가 큰 게 사실이고, 연말까지 뭐 공급 대책 나온다고는 합니다만은, 과연 이게 국민들이 그 정도면 됐다라고 할 만한 뾰족한 대책이 나올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우려들이 있는 가운데에서 정책실장의 저런 모습이 결국에는 대통령께 누가 되는 거 아닙니까? 정권의 부담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송구하다는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언제든지 조금 더 말씀하신 대로 낮은 자세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안 의원님 어제 운영이 어떤 부분을 좀 주목해 보셨습니까? 네, 저도 좀 과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저도 뭐 이제 행정부에 있을 때 국회에 들어가서 뭐 국회의원 시절에는 질문도 해보고 행정을 받아봤습니다만 국회의원들 질문이 거센 건 맞습니다. 가끔은 인격 모독적인 그런 발언도 있고 했는데 어제 김은혜 의원의 이야기는 아주 심한 편은 아니었어요. 어찌됐든 요지는 13조였던 청년층 전세 대출 그 자금을
한 3조가 줄었기 때문에 네. 그렇는데 뭐 당신 뭐 딸도 그런 뭐 혜택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무슨 따님한테도 임대주택에 예. 살라고 하고 싶으냐. 본인의 이제 갭 투자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인의 갭 투자와 이게 좀 혼동한 것 같아요. 그래서 흥분을 안 봐요 하신 것 같은데 예. 그건 적절하지 않습니다. 어찌됐든. 아니, 국회의원들이 이제 발언을 심하게 한 경우도 자제해야 됩니다만 어제는 그 정도 심한 편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본인이 흥분을 하고 위원장이 시키면 여당 위원장이 자제를 당부를 몇 차례 함에도 불구하고 했을 정도라면 굉장히 심했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 이야기가 나오지요. 무슨 지지층을 겨냥한 뭐 지방선거를 겨냥한 행보가 아니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믿고 싶지 않습니다만 또 오늘 아침에 그 지지층들이 많이 보는 유튜브 방송에 또 출연을 했어요. 그래서 네. 무슨 의도가 있는지 연달아서 그래서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어찌됐든 공직자들이 국회에 나와서 할 때는 국회의원의 질문이 아니라 국민들을 대신해서 하는 국민들의 질문이거든요. 예. 성실하게 감정을 자제하는 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대장동 항소 포기 공방이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뭐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민주당이 오늘 법무부를 찾아서 대장동 사건의 핵심 증거죠. 그래서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이 이제 조작됐다는 그 입장을 갖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제 조작 의혹에 대한 감찰 요청서를 오후에 제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반대로 국민의힘은 대장동 일당중 남욱 변호사 건물 앞에서 오전에 규탄 대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검찰의 추징보전 해제를 요구했죠. 남욱 변호사는. 그리고 지금 여야 간에 국정조사 이제 협의를 이어가고 있는데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 문제는 좀 어떻게 좀 수습에 좀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까요? 일단은 국정조사를 하자는 데는 합의가 된 것 같습니다. 글쎄요, 예. 그리고 그 필요성에도 공감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 범위도 일정 부분 합의는 이룬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과정에 대해서 좀 살펴보자. 이 대장동 사건 관련해서 항소 포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국민의힘은 수사 외압, 그러니까 항소 포기하는데 외압이 있었던 거 아니냐 이 부분을 문제 제기를 하니까 그럼 그 부분까지도 좀 보자, 예. 같이 보자라는 게 이제 민주당의 입장이었고 이 과정에서 이거는 조작 기소 아니냐 방금 말씀하신 정영학 녹취록 포함해서 그 수사 자체에도 협박 수사도 있었고 네. 과정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 보자라는 게 이제 민주당의 입장인 것인데 그 두 개를 다 보자는 게 그 합의된 사항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어디서 이거를 실시할 것인가만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좀처럼 접점을 못 찾고 있는 것 같아서 법사위냐 별도 특위냐.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법사위라고 민주당은 법사위에서 하면 된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예. 바로 이제 검찰이 수사를 통해서 이 부분이 이제 재판까지 오고 있는 과정이니까 그 수사 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노정돼 있다라는 판단에서 법사위에서 하면 된다. 이 검찰의 그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는 네. 법사위면 충분하다 이렇게 그런 입장이고 그다음에 국민의힘은 따로 별도로 특위가 필요하다 이런 입장인데요. 예.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이제 그렇게 되면 물 건너가는 것인데 민주당에서 뭐 대변인들 얘기하는 거 보니까 아니 그렇게 그 외압 문제나 이런 게 심각하다고 급선무라고 생각한다면 그냥 민주당에서 제시하는 거를 법사위 안 수용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국민의힘에서도 일부는 뭐 가능하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래서 과연 접점을 찾을 것인가 그것만 남아 있는 것 같고요. 거기에 더해서 어젠가 그 국민의힘에서 정성호 장관, 그다음 법무부 차관 이재수 네. 차관을 직권남용으로 이제 고발을 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도 어떤 식으로든 수사가 진행이 되겠죠. 그러면 거기에서도 뭐 결론이 나올 수 있을 거니까 국정조사가 만약에 불발이 된다면 네. 또 그 부분도 또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자, 이 문제가 뭐 계속해서 좀 여야의 어떤 그 입장 차이도 있고 해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네. 어떻게 좀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까요? 일단은 많은 국민들이 네. 궁금해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뭐 여당의 주장처럼 대장동 수사가 조작 기소됐는지도 궁금하고요. 네. 또 항소 포기가 정치적 외압이 예, 뭐 있었는지. 용산이나 또는 뭐 법무부로부터 외압이 있었는지도 궁금해합니다. 네. 조사에서 밝히는 게 맞지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법사위의 여당 의원들은 조작 기소라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분들이 객관적으로 조사할 수 있을까요? 또 마찬가지로 국민의힘당의 의원들은 항소 포기가 위압이 있었다고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객관적으로 조사할 수 있을까요?
다 조사가 불가능합니다. 네. 그렇다면 외부에서 특위를 만들어서 하는 게 타당하지요. 결국은 법사위에 맡겨놓으면은 싸우다가 말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서 하는 게 맞고요. 사실 진술 번복이 그러니까 뭐 정영학 녹취록이 잘못된 이런 부분도 조사를 해서 밝히면 될 부분입니다. 예. 뭐 1심 재판부가 대장동 관련된 재판에서 1심 재판부가 정권이 바뀌자 많은 피의자들이 진술을 번복했어요. 피고인들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뭐 녹취록의 진실성 여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조사해서 밝히면 될 뿐이고요. 그런데 어찌됐든 객관적인 수사와 조사를 할 수 있는 그런 특위를 만들어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에 관해 계속 이제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결론이 어떻게 나는지 좀 살펴야 될 것 같고요. 자, 외환은행 매각, 이 뭐 20여 년, 2000년대 초반에 있었던 일 아닙니까? 외환은행 그때 매각 당시 헐값 매각 의혹도 있었고, 먹튀 논란도 있었고, 그때 이제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이제 외환은행을 샀다가 3배 넘게 이제 뻥튀기해서 이제 팔고 나갔는데 그 과정에서 정부가 이제 개입해서 더 먹을 수 있는데 이제 손해가 났다 하면서 이제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론스타가.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결론이 론스타 쪽에 손을 들어줬죠, 2022년에. 그래갖고 이제 우리 정부하고 론스타가 서로 이제 각각 이제 취소 소송 배상 판정이 이제 잘못됐다 해서 이제 신청을 한 건데 우리가 이제 론스타를 이제 이겨서 4천억 가까운 돈을 이제 물어주지 않게 된 거. 네. 이게 이제 윤석열 정부하고 이재명 정부하고 이렇게 걸쳐서 이렇게 이어지니까 서로 이제 공과를 놓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그냥 공동으로 열심히 잘했던 거 아닌가요? 결과적으로 놓고 거죠. 보면. 예. 그러니까 이게 13년 만에 6조 소송 제기한 것을 영원으로 된 거니까 저희가 사실 한국 정부가 완승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예. 그런데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2023년 9월에 그때 한국 정부로 하여금 한 3천억 정도 배상해줘라 이렇게 결론이 났던 거잖아요. 그 전에. 그런데 취소 이 소송 제기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오늘의 이런 결과를 얻게 된 거 아닙니까? 국민 혈세도 아끼고 또 국가 재정에도 상당한 도움이 되는 결론을 얻었는데 그 취소 소송을 제기할 때만 하더라도 분위기는 그랬어요. 이 국제 분쟁 이거 해가지고 승소할 확률이 거의 뭐 2%가 채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 거기에 더해서 만약에 우리가 패소할 경우에는 이자, 그다음에 소송 비용까지 싹 다 부담해야 되는 굉장한 부담을 덤으로 떠안을 수 있기 때문에 반대하는 여론도 있었고 또 그 부담이 상당하다 이렇게 민주당도 일정 부분 그런 목소리가 나왔었죠. 이제 그걸 빗대어서 한동훈 대표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때 그렇게 반대하고 안 된다고 하더니 이제 승소했으니까 숟가락 얹으려고 하지 말아라. 그것도 과도한 것 같고요. 왜냐하면은 그때 만약에 패소할 경우도 우리가 상정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런 우려들이 현실로 나타나는 것인데 그때 그 정도 우려는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어쨌거나 정부가 결단해서 해서 또 그 이후에는 국가적인 과도기 아니었습니까? 장관도 없고 그냥 나라도 어수선한 이런 상황에서도 법무부 직원들 포함해서 정부에서 열심히 또 대응을 한 거였고요. 그래서 결과는 시작은 거기서 했고 전 정부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당시 장관이 잘했고요. 그다음에 승소했으니까 서로 다 힘을 모아서 윈윈한 것인데 서로 뭐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이럴 할 계제는 아닌 것 같고요. 법무부 직원들이 굉장히 고생 많았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 그렇게 거슬러 올라가기 시작하면요 끝이 없습니다. 2003년에 론스타가 산업자본이 어떻게 은행을 인수하냐 그거 허락해준 거기서부터 문제제기가 돼야 돼요. 그래서 끝이 없이 20몇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이런 공방하는 게 타당한가 저는 맞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국제분쟁위원회에서 1972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503건을 판정을 했대요. 그런데 그중에서 25건 정도만 받아들였는데 그중에 이번의 경우처럼 완전히 취소된 경우 8건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그런 거를 해낸 건데 그냥 서로 잘했다고 그때 잘했다 또 이번에도 노력해서 잘했다라고 좋은 결과 얻었다고 서로 좀 칭찬해주면 어떨까 싶은데 이거 가지고 옥신각신 하니까 볼썽사납죠. 국민들 보시기에는 좋은 일인데. 아니면 어떻게 보셨어요? 전 정부, 현 정부가 힘을 합쳐서. 론스타 측에서 웃고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건 국가의 문제이지 어느 정부의 문제는 아니고요.
외국서 본다면 대한민국 정부일 뿐입니다. 윤석열 정부인지 이재명 정부인지 그건 상관이 없고요. 네. 그래서 국가 정쟁은 국경에서 멈춰야 되는 겁니다. 글쎄요. 국경을 넘어서서는 안 되는 거고요. 그런데 어찌됐든 전 정부 때 시작을 해서 잘한 건 맞습니다. 그러면 현 정부 담당자 전 정부 때 열심히 해서 고맙다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김민석 총리가 왜 나섭니까? 담당 국장이나 담당 장관이 나서서 했더라면 생생냈다는 이야기가 안 나올 거예요. 아마 담당 국장이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참 뭐 여러분들 앞에 뭐 열심히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될 텐데 총리가 왜 생색을 내겠다고 나서는 바람에 이 사안이 논쟁이 된 것이죠. 김민석 총리가 자꾸 최근에 뭐 서울시 시장에 대해서 무슨 뭐 지적을 하고 나선 거 보니까 뭐 다른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된 다른 욕심 있지 않는 생각이 또 듭니다. 이번 사건을 보면서. 그래서 나설 때 나서고 나서지 않을 때는 안 나서야 되는 건데 그러면서 사건을 키운 것이죠. 어찌됐든 저는 뭐 이 정부 전 정부는 간에 담당 국장이 굉장히 수고를 했다고 합니다. 국제협력 법무협력관인가요? 그분 이하에 같이 사건을 담당했던 우리 직원들 고생 많았다는 이야기는 꼭 해주고 싶고요. 한동훈 전 대표도 일정 부분 기여한 건 맞습니다. 그것도 우리들이 뭐 그 공에 대해서 인정을 해줘야겠죠. 자, 국익 앞에서 힘을 합하면 이렇게 좋은 결과를 전 정부, 현 정부 할 것 없이 힘을 합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다는 기운인 것 같고요. 자, 민주당이 지금 이제 뭐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 룰을 이제 손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권리당원의 권한을 좀 강화해주는 방향으로 당원 주권 시대를 열겠다 하면서 정청래 대표가 1당원 1투표제 도입을 이제 선언하고 당규를 바꾸려면 이제 전당원 투표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전당원 투표가 아니고 의견 수렴 절차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당내에서 좀 논란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결과적으로 이게 이제 당심을 겨냥해서 밀어붙여온 정 대표의 개혁 리더십이 시험대에 올랐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이번 사안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권리당원이 투표에 참여할 자격 요건이 당비를 6개월 이상 납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올 10월 달 당비 납부자 164만 명이 투표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한 달만 내도 투표가 참여 가능한 것처럼 비춰졌어요. 근데 그게 사실인지 그렇게 보여진 건지 그 말 가운데 어폐가 좀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그 문제 제기가 심각하게 일어나죠, 당원들이. 그러면은 사실상 한 달 당비만 납부하게 된다면 그동안 쭉 당비 납부해온 그 권리당원들의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한 달 납부해서 뭐 그러면은 개파에서 그냥 당원들 막 밀어 넣어도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가 나왔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의견 수렴 그래서 이제 투표라고 하더니 의견 수렴이라는 걸로 이제 바꿔버렸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애초에 좀 설계를 잘못한 거 아니냐.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당원당규 개정을 이제 뭐 국민주권 시대 얘기하니까 대의원제가 있잖아요, 저희가. 그런데 이제 가중치가 좀 부여가 되죠, 투표를 할 때. 근데 그거를 당원처럼 그냥 1대1로 똑같이 논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거 포함해서 한 3가지 문항 정도의 소위 의견 수렴이 이제 있었는데 그렇다면 사실 대의원제라는 게 취약 지역에 우리 당의 아주 그 당 지지도가 높지 않은 곳에서 뭔가 당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어떤 보완책 같은 거였어요. 대의원제가. 그러면 지금도 취약한 지역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있어서 좀 보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좀 필요한 것이고요. 근데 그런 내용들은 없고 사실상 대의원제 폐지인데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 말씀드린 대로 투표 자격 요건 한 달 당비된 사람도 가능한 것인가 이게 말이 되냐 그래서 이제 의견 수렴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조금 리더십이 살짝 흔들리는 그런 모습인 거죠. 그리고 또 대통령 하필 또 순방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매번 이럴 것이냐 대통령이 이게 도움 안 된다 이런 모습이 그래서 조금 비판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의원님은 어떻게 민주당의 전당원 투표 논란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배경이 뭐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뭐 저도 언론 통해서만 들었습니다만은 내년 당권과 당대표 선거와 맞물린 뭐 포석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대의원제에 관해서는 사실 어느 정당에서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의원들에게 좀 가중치를 두는 부분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일거에 없애겠다고 하니까는 뭐 좀 저도 좀 이해가 안 되는 거고요. 의도에 대해서도 상당히 의구심이 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다 어떤 정치적 속셈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